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센터 주관의 제1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사회를 맡은 학생성공센터 선임연구원 박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위해 우리 학생성공센터에서는 이번 특강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챌린지 스퀘어로 접속하셔서 학생성공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중에는요, 우리 대학원 생활에서 겪으신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회 대학원 특강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의 대학원 우리 연사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자,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 특강 포스터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연사자분은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부 학사를 졸업하시고 에너지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을 졸업하신 후에 UCLA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제로학회에서 영 사이언티스트로 수상한 경력도 있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우리 대학 나노공학과와 성균 나노과학 기술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진욱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사자이신 이진욱 교수님을 모셔서 해외 포스터 닥터의 생활과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및 나노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욱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후배 여러분들께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학원 생활 동안에 그리고 해외 포스닥 기간 동안에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교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발표는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하시는 분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학부를 마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석박통합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 동안 미국 UCLA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부로 다시 영광스럽게도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및 성균나노과학기술원의 조교수로 임용돼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제가 대학교 학부 생활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해외 포스닥에 이를 때까지 제가 했던 고민이랑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그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좀 두서없지만 짧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대학교 생활 동안에 사실 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아주 늦게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교내에 있는 태권 동아리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국대회도 많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제가 대학교 생활 동안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두뇌 머릿속에 그 아이템으로 해서 그려봤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뭐 운동이나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뭐 먹을 것 그리고 게임도 좋아해서 제가 게임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벌면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미래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사진은 제가 태권 동아리를 하면서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이렇게 김관장 대 김관장이라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여기 이렇게 표정 연기를 하고 있는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는 대학교 생활 동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작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4학년이 되고 나서야 어떻게 하면 뭐 미래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이제 4학년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내 남은 인생을 뭔가 좀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시간 고민을 그나마 좀 4학년이 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직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운이 좋게 제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고민을 시작했다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저도 뭐 공학도다 보니까 뭐 이런 계산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의 약 한 40% 정도를 우리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이 깨어 있는 시간 40%의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재밌어하는 일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엄청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4학년에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내가 내 가치관에 맞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에 오면서 그 교내의 그 성공 스토리라는 웹진에서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지금 총장님께서 이제 학생 성공에 대해서 많이 이런 가치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좀 주관적인 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정의가 아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이런 돈과 명예보다는 윤리를 좀 중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부 4학년 때까지 아직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동시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아직 대학원을 가야 할지 회사에 취직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 취직도 준비를 해야 했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면접도 보고 포스코 건설의 여러 회사의 면접도 보고 지원도 해서 합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게 됐고,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좀 상대적으로 크게 적혀 있는 게 제가 좀 더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라는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의무적인 일보다는 좀 재미있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틀 안에서 정해진 일을 하기보다는 자율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취감이나 보람, 그리고 희소성, 물론 뭐 돈과 명예도 아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사에 가서 일하기보다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자율성이 있는, 그리고 좀 제가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원 생활 동안 사실 저는 아주 뭐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이 대학원 생활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 게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 연구를 하는 게 뭔가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성취감이라든가 희열이라는 게 아주 좀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사실 저는 뭐 대학원 연구실을 선택할 때나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때나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돌아봤을 때 대학원 생활 동안에 꼭 여러분들이 좀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박사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사과정 한다는 가정하에 좀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국에는 저는 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하고 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연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좀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 먼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부, 대학원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을 거치면서 매번 전공을 바꿔왔습니다. 다른 전공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학부 때는 전자기기에 있었고 대학원 때는 화학공학과 지도 교수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하는 연구는 화학 실험이었고요. 그리고 박사 연구원 때는 재료공학과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전기과에서는 이런 화학 실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뭐 아주 짧게 배우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공을 바꿀 때마다 항상 좀 스스로 좀 찾아서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진학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가 학부 때 듣지 않았던 강의를 하면서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뭐 MIT라든가 요즘에는 오픈된 컨텐츠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다양한 실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항상 그때그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도 교수님 덕분에 이제 매주 보고서를 이렇게 써야 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지금 와서 보면은 한 5년에서 6년치의 매주 매 주간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주간 보고서를 다시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데이터를 또 지금 와서 봤을 때 좀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논문을 결국에는 학생들이 직접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사실 쓰려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데 저는 학부 때 좀 영어 공부를 하기도 대학원에 있으면서 좀 좋은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 해보면서
논문을 많이 이렇게 쓰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박사학위 끝나면서는 되게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썼던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처음 썼던 논문인데요. 이 표지인데요. 이 논문을 쓰고 출판하기까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처음 쓰고 저널에 제출했을 때 한 10번 정도 거절을 당하면서 아주 좌절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뭔가 스스로 좀 좌절이 있었지만 스스로 논문을 쓰는 연습을 계속 끝까지 하면서 이 박사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좀 꾸준하게 스스로 논문을 쓸 수 있는 훈련이 됐던 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제가 박사 과정에 중에 썼던 논문 수를 여기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 처음에는 첫 논문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논문을 쓰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훨씬 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좀 연구 성과를 좀 더 수월하게 내면서 꾸준히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연구 성과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없다면은 사실 그 능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대학원생분들도 있고 학부생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아니라도 이런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 자리를 꽤 많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원을 지나갈 때 인터뷰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원을 할 때,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 후에 뭐 국가연구소나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본인이 했던 연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원 생활 중에 꼭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발표해 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학회 같은 곳에 갔을 때 사실 뭐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을 대부분 선호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뭐 오랄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발표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크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 때는 되게 약간 무대 공포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부 때부터 좀 뭐 조원 활동이나 아니면 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가능하면 발표를 자원해서 좀 그런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 과정 중에도 글로벌 PhD 펠로우십이나 아니면 학회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 개인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이런 펠로우십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후에 이런 여러 가지 펠로우십이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대학원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본격적인 사회 생활은 아니지만 어떤 연구실이라는 이런 집단 안에서 뭔가 이런 여러 다양한 동료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 이 나중에 사회를 나가 직업을 가졌을 때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훈련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겸손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부류의 동료들과 일을 할 텐데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좀 나눠지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적극적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빨리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좀 같이 일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습관들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런 좀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동료들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능력이나 스펙은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때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뭔가 본인한테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고 저한테도 운이 좋게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 공동 연구라고 적어 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 뭐 여러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국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인터랙션 해보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경험을 하면은 후에 이제 포스닥을 나갔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리더십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처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는 이제 후배로서 연구실 이렇게 선배분들한테 많이 배우게 되지만 이제 연차가 지나가면서 뭔가 좀 어떤 주제 아이디어나 주제를 가지고 작은 팀을 이끌거나 그리고 연구실 동료나 후배들을 좀 도울 기회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작은 이런 팀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취직을 하든 뭐 해외 포닥으로 가든 연구소에 취직을 하든 사실 박사학위를 마치면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작은 팀이라도 작은 부서라도 뭔가 이끌어가는 자리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박사 동안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박사를 졸업하고 회사나 연구소에 갔을 때 사실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좀 연구실 동료라던가 후배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작은 팀이라도 좀 이끌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선배들한테 배웠던 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보는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뭐 고민도 많고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회사든 뭐 포스닥 과정이든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사실 아무리 좋은 자기소개서나 아무리 좋은 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런 본인의 CV를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떤 업무에 투입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앞에 거랑 더해서 논문을 스스로 작성하고 그리고 좀 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그래도 좀 박사 과정 중에 제가 좀 좋은 주제를 담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저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좋은 논문을 좀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문을 좀 많이 작성할 수 있었던 게 이 해외 포스닥을 지원했을 때 좀 여러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포스닥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 보통 소요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뭐 컨택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출국을 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뭐 물론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본인이 해외 포스닥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한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본인의 연구 분야라든가 본인의 실적을 요약하는 이력서와 커버레터 그리고 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천서가 보통 2명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해외 포스닥에 진학을 해서 어떤 연구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리고 뭐 학교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는 관심 연구실을 목록을 이렇게 준비해서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택을 하고 인터뷰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출국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물론 그런 인터뷰나 이런 컨택되는 연구실에 따라서 뭐 그 기간은 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컨택이 되면 인터뷰를 화상을 통해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연구실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중에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비자 발급 문서는 우편으로 받아서 그 이제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거쳐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15군데 정도 포스닥 컨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5군데 정도에서 오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UCLA나 스탠포드를 포함해서 오퍼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좀 단기간 안에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연구실을 고민한 끝에 UCLA에 진학 그 해외 포스닥을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포스닥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 박사가 된다라는 거는 마치 이제 운동 선수가 아마추어 과정을 거쳐서 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학생의 신분에서 박사의 신분이 되게 되는데, 학생은 뭔가 이제 배운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니까 프로가 된다라는 거는 배운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포스닥을 준비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서 이제 박사과정 중에 꼭 얻어야 할 것이, 사실 이제 제가 후에는 좀 해외 포스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이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었다고 지금 와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면 박사 과정은 뭔가 약간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점점 길러 나간다라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면, 이제 포스닥 과정은 사실은 이런 능력을 이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런 박사후 연구원을 채용하는 그런 PI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제 포스닥으로 와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능력을 펼쳐주기를 바라지. 사실 이 포스닥 생활이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생활 중에 이런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좀 성공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으면은 포스닥 생활에는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좀 성공적인 포스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개인의 이런 개별적인 트레이닝, 이런 포스닥 생활의 성과랑 좀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이는 이제 사진으로 보이는 분이 제 박사후 연구원 지도 교수님인데, 여기 사진은 되게 인자하게 보이시는데 아주 톡식한 아주 좀 냉혈한이신데요. 제가 박사후 연구원을 하면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분은 연구 성과만 보지 않으셨고요. 이런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박사 과정들을 리딩하는 그런 능력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매년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사후 연구 생활이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좀 신뢰를 얻고 좀 논문도 좀 많이 출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추천서에도 이제 이분이 배출한 교수가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탑3 안에 든다, 막 이런 추천서 정도 받을 정도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사실 그 박사후 연구원 했던 그 연구실이 이제 중국 연구실이었는데 그 중국 연구실의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 이제 시간이 지나 좀 많이 가까워지고 해서 제가 떠날 때쯤에는 아주 좀 그래도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 이후에도 그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앞에 대학원 생활 동안 꼭 얻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잘 준비를 한다면 포스닥 생활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제가 발표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마치고 좀 질의응답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유익한 강연 덕분에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 준 건데요. 포스닥 학교 선정 기준과 해외 연구소와의 컨택 과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조금 설명은 하셨던 네.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포스닥 컨택은 크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 루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을 하면서 좀 본인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좀 아는 연구실이 있다면은 그런 좀 공동 연구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포닥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실 목록을 가지고 컨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선정할 때 어찌됐든 포닥 이유는 좀 단기간 안에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연구실에서 좀 단기간 그 사람 수 대비 좀 연구 논문이 좀 많이 빨리빨리 나오는 연구실을 좀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마다 배출하는 그 인원과 또 게재되는 논문 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스트닥터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셨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해 달라고 합니다. 어, 사실 팁이라고 팁이 있다면은 지금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꾸준히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꾸준히 공부하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짧은 기간 안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제가 박사 후 연구 기간 동안에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는 룸메랑 같이 살았었는데, 제가 워낙 거의 쉬지 않고 주말에도 365일 거의 연구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거의 같이 볼 기회가 없었고, 그 친구가 저를 연구 로봇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 로봇이 되는 팁을 알려주셨고요. 여러분들 이 사전 질문 외에도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질문을 올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연구자의 길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길일 수 있는데도 중도에 포기하시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과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구라는 게 좀 힘들고 좀 불확실한 길일 수는 있지만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연구를 해서 좀 성과를 쌓고 해야 된다면 좀 재밌게 한다면 그 시간이 조금은 덜 좀 불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해외에 나가서 매번 이제 매년 지원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좌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좀 버틸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이렇게 나중에 잘 돼서 좋은 직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비슷한 질문이 네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연구원 생활하실 때 숙식 해결과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가족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미국 연구원 생활할 때
사실 숙식이나 생활비는 오퍼를 받으면은 사실 그 미국 내에서 대학교면 대학교,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 어느 정도의 최소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는 보통 5만 불에서 6만 불 사이, 그리고 연구소는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한 6만 불에서 8만 불 사이의 연봉이 있고, 사실 그 정도 연봉이면은 혼자 뭐 생활하고 숙식하기에는 부족하지가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가족이랑 같이 나가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학교 교내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에 가면서 받을 수 있는 펠로우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 기억에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도 지원해서 선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제 박사후 연구원이 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랜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충당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 쉽지가 않죠. 저는 좀 가족들이랑 국내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주 통화하고, 그리고 영상 통화를 좀 자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힘든 것들을 제가 사실 힘든 것들을 좀 잘 내색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 그 포닥 중에 한국에는 몇 번 정도 오셨었는지도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예.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휴가로 오는 휴가 리프레시의 느낌으로 오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2년 차, 3년 차에는 제가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긴 했지만 거의 이제 그때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해외 박사과정 또는 포닥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논문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해외의 유명한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포닥 자리를 어플라이하는 이메일을 하루에도 수십 통씩, 많게는 뭐 100통 이상씩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이제 이메일에서 CV를 확인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실적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연구 실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이나 뭐 준비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대부분 해외에 이렇게 포닥이나 박사과정을 가는 분들은 뭐 어떤 그 도시의 관광지나 이런 환경을 즐기러 가기보다는 그 박사과정이나 해외 포닥을 마쳤을 때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연구실이나 그룹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좀 편한 곳에 가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단기간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좀 본인이 좀 고생하고 하더라도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을 가겠다라는 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시간 우리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 하나 올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포닥 가셔서 공동 연구를 시작해도 그때 이제 공동 연구를 시작해도 늦지 않은지, 아니면 혹시 미리 사전에 컨택해서 공동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박사과정 중에
본인이 포닥으로 가려고 하는 연구실에 컨택이 돼서 연구를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포닥 연구실에 공동 연구를 해서 좀 신뢰도 쌓고 그런 본인의 역량도 보여주고 해서 포닥을 갈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아서 후에 포닥 가서 연구를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교수님께서는 소위 빅파이러고 굉장히 대가라고 불리는 훌륭하시고 많은 실적을 내시는 교수님 실험실로 포닥을 가신 것 같은데 그런 실험실이 아니라 막 이렇게 실험이 시작되는 그런 스타트업 실험실이라든지 또 뭐 서양인 교수님들 또는 동양인 교수님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되게 좋은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규모가 큰 실험실이랑 먼저 스타트업 실험실은 이제 규모가 큰 실험실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포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교수와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직접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 실험실은 이제 좀 연구 환경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도 교수랑 좀 자주 인터랙션 하면서 이렇게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규모 실험실은 좀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양인 교수님, 서양인 교수님은 사실 좀 뭐 전반적인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동양인 교수님은 좀 논문을 빨리빨리 좀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좀 연구실이 좀 하이라키컬하게 박사후 연구원이 밑에 학생들을 좀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인 교수님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프로그레스가 동양인 교수님보다는 조금 느린 게 있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만약 성균관대로 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교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사실 제가 그 이제 앞에 질문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자의 길이 좀 불확실하고 불안한 길일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좀 목표가 좀 굉장히 뚜렷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닥 생활을 하면서도 교수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대에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다른 학교라던가 뭐 이런 곳에 계속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수님의 특강에 이어서 Q&A 시간까지 가져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대학원 학생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제가 대학원 생활 때를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지금 웹엑스 채팅창에 이렇게 QR코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응답해 주시면요. 10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신 이진욱 교수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에 접속 중이신 분들께서는 캠을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켜주시고 학생들 얼굴이 보이면 저희가 하나, 둘, 셋 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켜진 학생들이 많이 없네요. 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80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붙어요? 네.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촬영을 위해서 비디오를 켜주신 학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강은요, 우리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학생성공센터에서는 다음 달인 6월에 또 제2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으로 찾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학생성공센터의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의 제1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